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0년 4월 4일 서울 중랑구 망우 1동 영광아파트에는 세 딸을 둔 단란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 부잣집 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세 딸 중 둘째였던 6살 최준원 양은 유치원 수업이 끝난 뒤 점심때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놀게 해달라고 엄마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화에 못 이겨 엄마는 허락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였고 예전에도 딸 혼자서 몇 번이나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평소 아이가 즐겨 입던 청자켓을 입혀주면서 너무 늦지 말라라는 당부를 했죠. 그 길로 준원 양은 신이 나서 놀이터로 뛰어가는데 그 모습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준원 양의 아버지 최용진 씨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오후에 놀이터에 갔던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소식이었죠. 이미 때가 저녁 8시였습니다. 최 씨는 즉각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고 급하게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밤새도록 아파트 근처를 돌면서 딸을 찾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준원 양은 당시 6살이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집 전화번호, 주소까지 달달 외우고 있었고 또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따라갈 애도 아니었죠. 유괴 범죄의 무게를 둔 수사가 시작되었고 관할서였던 중랑경찰서는 아이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2000년대 당시는 블랙박스는커녕 CCTV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의지할 만한 곳이라곤 오로지 증거와 목격자 진술뿐이겠죠. 실종 당일 준원 양은 집을 나와서 곧장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날 놀이터에서 준원 양을 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아이가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이상한 건 없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주 꺼림직한 증언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그날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준원 양을 이상하리만큼 빤히 쳐다보던 어떤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연거푸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 놀이터에서는 결코 흔하지 않은 전경이죠. 자, 그렇다면 정황상 이 남자가 아이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언을 들어보니 약 40대 중반은 되어 보였다라는 진술.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목격자가 등장했어요. 사건 당일에 어떤 중년 남성이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장면을 본 주민이 있었던 겁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날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어떻게 생겼냐? 덥수룩한 수염에 아주 후줄근하고 꾀재재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주민이 봤다던 아이를 데리고 간 남성 역시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제시한 이 최준원 양의 사진을 본 주민은 이 아이가 아까 본 아이가 맞다 라면서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무엇보다 그 주민이 남성과 최준원 양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본 장소, 이 장소 또한 준원 양이 실종된 아파트 놀이터 인근입니다. 경찰은 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취합해서 그 용의자, 남성의 몽타주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적적으로 이 몽타주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남성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는 경찰이 임의동행을 해달라라는 요구에도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슬슬 풀리나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목격자들을 소환해서 이 남자 얼굴을 보여줬는데 다들 이 남자 아닌데요?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경찰로선 너무나 예상 외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당황했지만 일단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죠. 그 결과 남자는 그 시간대의 알리바이가 밝혀졌고 이 사건에 대한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려집니다. 그렇게 이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예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겠죠. 하지만 경찰로서도
단서는 오직 증언 그리고 이 몽타주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고심하던 중 극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놀이터 벤치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그 남자, 그가 앉아있던 벤치 주위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겁니다. DNA를 확보할 수 있는 윗구 윗부분이었던 거죠. 자, 이게 범인을 단번에 확인하고 아주 사건을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건 여러분도 인지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담당 경찰 중에 한 명이 그 유일한 소주병 조각을 무심코 훼손한 겁니다. 네? 저도 제 귀를 지금 의심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제가 만약에 가족이었다면 내 딸을 찾아낼 유일한 증거가 경찰의 실수로 훼손되었다? 이건 허탈함을 넘어서 아마 이 경찰을 죽도록 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 3자로서 그 감정을 감히 상상할 수 없겠지만 부모 또한 허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준원 양 아버지, 크게 분노하면서 경찰에 따졌지만 사실상 이미 벌어진 일,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겠죠. 이때부터 준원 양의 부모는 경찰에 대한 신임을 완전히 포기한 채 자신들이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생업도 포기한 채 사비로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배포했고요. 동시에 적극적으로 언론에 사건을 공개하면서 신락 같은 제보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사실 이 사건은 초기에 언론에 큰 관심을 받는 듯 했습니다. 제보 역시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제보자들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되려 내가 준원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협박 전화도 있고요. 증언을 해줄 테니 돈을 달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말 애타는 부모 속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허위 제보였죠. 심지어 거짓 제보가 들통이 나면 뻔뻔하게 화를 내면서 준원 양을 저주하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를 이건 2번 죽이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게 몇 번을 당해도 들어오는 제보를 부모들은 놓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준원 양 아버지는 좀 신빙성 있는 제보를 고르고 골라서 직접 5권의 수사 노트를 제작합니다. 혹시라도 뭐라도 놓칠세라 제보 내용, 제보자의 말투, 또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수사 노트에 직접 다 기록했어요. 정말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잊히기 시작합니다. 제보 또한 빈도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경찰 수사 역시 속도가 붙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주변에 CCTV가 많고 또 사각지역이라 할지라도 블랙박스로 다 찾아냅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요. 당시로서는 오직 목격자, 증거뿐이겠죠. 그렇게 결국 이 사건은 발생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가장 꽃다운 나이인 28살이 되었을 최준원 양. 지금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런데 지난 2020년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최준원 양의 실종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증발이 개봉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큐에서는 사건 당시 준원 양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의문, 또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이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사라진 지 22년째, 이제 아버지의 머리도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엔 근본적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범이 왜 아이를 데려갔냐는 부분이죠. 돈을 노렸다면 협박 전화가 왔겠지만 전화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가족들을 힘들게 한 건 사실 비단 범인뿐만은 아닌데요. 최준원 양 실종 사건은 그동안 수차례 담당 수사팀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에 대한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되질 않아서 그때마다 준원 양의 아버지가 나서서 경찰한테 더 설명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로서는 몇 번이나 딸의 실종을 되새겨야 했을 텐데 그 고통을 차마 저희가 다 이해할 순 없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이 담당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거의 20대 후반이 되었을 준원 양의 얼굴을 추정하기 위해서 나이 변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했고 이렇게 예측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죠. 아버지 최용진 씨에게 딸 준원 양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둘째였습니다. 딸이 실종되자 모든 생업을 내팽개친 채 오직 아이를 찾는 데 몰두했죠. 그 과정에서 가정 형편이 기울었고 부부 사이에도 크고 작은 마찰이 생겨났습니다. 남은 자녀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요. 뒷전으로 물려날 수밖에 없었던 큰딸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또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어렸던 막내딸은요. 고통받는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준원 양의 가족들은 이 다큐를 통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최 씨는 자신 같은 상황에 놓인 장기 실종자들의 가족들과 연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기도 했고 또 전국 미아 실종 찾기 시민 모임의 초대 회장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에 관련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실종 아동 전문 센터가 생겼고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아이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즉각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전에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은 초동 수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또 심지어 방치된 점이 많았다는 걸 역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가족의 시각은 여전히 준원 양이 사라진 바로 그날 2000년 4월 4일에 멈춰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아이가 집을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부모가 더 걱정하는 건 혹시나 어딘가 살아있을 딸아이가 부모에게 버려진 게 아닌가라는 오해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준원 양의 아버지는 어디선가 그걸 보고 있을 딸에게 말하죠. 우리는 아직도 널 애타게 찾고 있다고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